정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한눈에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현충일 추념사를 하면서 김원봉을 내세운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논란과 별개로 문재인 씨가 얼마나 정치 분야에서 하수인지 삼류인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이웃집의 잔치에 가는 손님들을 가로채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의 G20 정상회의가 그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일본 방문을 할 때 한국에 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답변하지 않았죠. 또 시진핑 주석은 6월 G20 행사가 끝난 뒤에 한국에 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나고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때를 생각해서 한국에 호텔 예약까지 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는 6월 G20 행사에 가기 전에 한국에 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답은 없었지만 문재인 씨는 아마 그것이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은 안 되고 6월은 된다. 이렇게 해서 우선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오게 하려던 문재인 씨의 계획을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6월에 오기로 했던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올 수 없는 것이죠. G20 전후로 한 번씩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시진핑 주석이 호텔 예약을 했다. 그렇다면 순리대로 보았다면 그 G20 행사 이후에 예약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푸틴 대통령은 G20 행사 전에 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그 순번이 정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 둘 중 누구의 기회를 빼앗아야 할 것인가? 시진핑인가? 아니면 푸틴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회에는 방한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면 호텔 예약을 취소했으니까 설령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일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마음만 고쳐먹으면 그는 G20 전에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다. 그 예약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도 G20 전에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답은 여러분이 일단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 G20 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후를 선택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G20 전후에 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국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후에 온다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 측에서 G20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장하성이 1대1로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 가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인가? 문재인 씨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는 이번 G20 정상회의 기회에 시진핑 주석은 방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장하성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문재인이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문재인 씨가 무슨 짓을 하든 아예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국가의 능력이라든지 정치인의 능력은 그 능력 차이가 크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G20 정상회의라는 것은 6월 말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G20 끝나고 나서 한국에 오는 것도 그렇게 때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 전에 한국에 오는 것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6.25 직후이기 때문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지난 5월에 만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부산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혹은 그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핵심은 G20 정상회의 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6.25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 간의 일들은 항상 역사가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흉내냈죠. 중국 측 인사를 만날 때는 중국 식구를 인용한다든지 그 중국 측 인사가 종종 사용하던 어구를 똑같이 반복해서 쓴다든지 그저 그 수준이기는 했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알고 국제관계 그 외교적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역사 연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장풍을 날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문재인 씨가 현충일 추념사를 했는데 이제 6.25에 대한 국제관계 이야기는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그 역사의 회오리를 자기 손으로 뽑아내서 상대방을 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적 능력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는 항상 그 바탕에
역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해 두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씨가 현충일 추념사를 했는데 이미 이것도 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 그 특징, 그것이 아주 분열적인 사고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분열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김원봉에 대한 것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광복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일단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됐는데 거기에 리더로 있던 사람이 김원봉이다. 이것은 알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광복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동그라미 속에 김원봉이 들어가겠죠. 조선의용대의 리더라고 해서 조선의용대가 통째로 김원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일원인 한 사람인 김원봉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김원봉은 이제 광복군이라는 동그라미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원봉은 광복군의 부분집합 A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었다.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은 귀국선을 타기 전에 이미 다 해체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개인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돌아온 광복군들은 이제 광복군 출신 이렇게 말을 해야 바른 표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광복군 출신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었다. 문재인 씨의 말을 그대로 정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광복군 출신은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이것과 관계된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초기 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해양경비대라든지 조선경비대 이런 조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이 여기에서 역할을 많이 했죠. 이제 이 초기 국군을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초기 국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광복군 출신이 거기에 일부분이 되겠죠. 앞에 것과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은 초기 국군의 부분집합 B다. 되겠죠. 동그라미 속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무엇을 했는가 그때? 김원봉이 조선해양경비대나 조선경비대에 그 적을 두고 있었다 하는 기록을 제시하기 전에는 김원봉은 이제 초기 국군에 포함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당장 이 두 번째 단계, 문재인 씨가 말한 두 번째 단계에서 초기 국군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집합, 이 속에 광복군 출신이 부분집합 B로 들어가지만 부분집합 B에는 김원봉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국군, 초기 국군이라고 하는, 아직 국군이 만들어지기 전인 초기 국군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이미 광복군이 만일 광복군 출신이 있다 하더라도 김원봉은 뺀, 김원봉이 없는 광복군 출신이
여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6.25 때 북한 괴뢰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이때 북한 공산군, 북한 괴뢰군 그쪽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25 때 국군은 김원봉과 싸웠다. 그렇죠. 적이었습니다. 김원봉은 누구인가? 그는 우리 국군의 원수입니다. 김원봉은 대한민국의 원수이고 우리 민족의 원수이고 5,100만 우리 국민의 원수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새로 그려봅시다. 이 동그라미는 국군이라고 해서 숫자 100을 써놓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표시해서 초기 국군을 한 40 정도로 잡아보죠. 이 초기 국군 중에 광복군 출신인 부분집합 B를 한 10 정도로 표시를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국군입니다. 이 동그라미 어디에도 김원봉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원봉은 1945년 이전에 중국 땅에서 광복군이었죠. 그러나 1945년 이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그는 우리 한국 측의 부분집합 B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국 땅에서의 부분집합 A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누구냐? 단지 적일 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군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 문재인 씨는 계속 김원봉을 끌고 갑니다. 김원봉을 포함하는 광복군, 문맥상 이렇게 되죠. 그런데 김원봉은 이미 한국 땅에 돌아온 이후에 초기 국군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없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앞에서부터 헤아려서 47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다 치고 한미동맹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의 국군과 미국의 미군이 함께 적과 싸운 전쟁입니다. 그 적은 북괴의 공산군이었죠. 이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기에 근거한 것이 한미 동맹이다. 그러면 이 한미 동맹의 씨앗은 그 전 단계에는 당연히 6.25 전쟁이 될 겁니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에서 같이 싸운 편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죠. 여기에 어떻게 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의 국군과 미국의 미군이 같은 편으로서 싸웠다. 이때 국군에는 문재인 씨가 말하는 김원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이때 국군에 김원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역사적인 연표를 떠나서 그가 광복군에서 국군까지 쭉 연결을 시킬 때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6.25 때 국군에 김원봉이 있었어야 문재인의 주장, 그 추념사의 내용이 사실로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의 말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25 때 국군에는 김원봉이 들어있다. 그리고 북계 공산군과 싸운 쪽에도 김원봉이 들어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김원봉은 북계 공산군 측이었습니다. 이상해지죠. 김원봉은 자기 자신과 싸운 것인가? 김원봉은 남쪽에도 있으면서 북쪽에 동시에 있었던 것인가? 그는 국군이면서 북한 괴뢰군 쪽이었던 것인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이 뒤섞여서 정신없이 혼란한 것을 착란 이 두 글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 이 정도까지 된다면 착란도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바로 문재인 씨가 역사적 사실에 무지하고, 그것도 그냥 무지한 것이 아니고 망상이 더해진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풀이를 해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자충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발등을 찢는다. 그런 것인데, 현충일 추념사 제47문 거기에서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는 김원봉이 국군이다. 김원봉이 한미동맹이다. 이것의 씨앗이다.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 50번째 문장 제50문부터 제55문까지에서 문재인 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미국의 참전용사 3만 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군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기겠다. 이때 그 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겠죠. 한국과 북괴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있던 제47번째 문장하고 이번에 이 제50번째부터 55번째까지의 문장은 충돌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47문 그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참으로 분열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 이런 정신상태라면 2020년에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일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여기 와서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함께 기리자 이러면서 결국 이 점에서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2019년 6월 6일 이때를 기점으로 친미가 된 것 같다.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의 정치적 능력은 완전 삼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김원봉은 바로 6.25의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는 국군과 한미동맹의 원수인 것이죠. 앞에서 이 정치,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그 역사의 회오리를, 역사의 어떤 지점을 스스로 끄집어내서 필요할 때마다 잘 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오라고 부를 때도 도대체 6.25로 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한국인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시진핑만 와라 좋아 좋아 하면서 불렀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또 김원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스스로 김원봉 6.25의 원수 그를 들춰내서 국군의 씨앗이니 한미동맹의 씨앗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2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문재인 씨는 아주 극도로 분열된 사고를 하는 인물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던 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또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불길한 문재인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들, 순국선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순국선열이라고 하면 거기에 광복군이라든지 항일투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군이나 항일투사면 그것으로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만일 그들이 광복군이나 항일투사였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가지고 이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북계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거나 찬성하고 기여하고 한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처음 이 세상에 생겨난 국가입니다. 그 조상도 없고 그 부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 그 토양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기리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태어난 대한민국을 부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의 적의 편에 가담을 했거나 그러면 그들이 광복군이었어도 소용없고 항일투사였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적일 뿐이죠. 그런 자들은 순국선열이 아니다. 이 명확한 개념을 제대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